그러면 대표님은 그 모든 거의 모든 거의 많은 비중이 이제 주식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주식에만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해외 주식도 저희 있나요? 펀드가 네. 그 해외 예를 들어 저희가 하는 펀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플 초이스라고 있어요. 그건 주니어 펀드, 아이들을 위한 펀드인데 그거는 100% 주식이고요. 근데 한국 비중이 한 30%, 나머지가 이제 미국, 뭐 중국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셀러리언 펀드라는 거는 또 채권이 좀 들어가 있고, 결국 전 세계에 투자해요. 근데 한국 비중을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가 한 30% 정도 있죠. 그 다른 분들은 오히려 한국 비중을 낮추고 세계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논리가 전체 세계를 봤을 때 한국의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2%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의 비중들 뭐 이렇게 좀 나눠야 된다.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듯하지만 그럴듯하지 않은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환율의 리스크가 있고 환율의 익스포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지금 한국 시장에 갖고 있는 게 1,500조의 시장이에요. 시가총액이. 네. 얼마든지 고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2%이기 때문에 내 재산의 2%가 한국에 있는다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환율 리스크도 없고 그다음에 회사를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 주식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할 때 인덱스로 절대로 안 하죠, 저는. 왜냐하면 작은 기업에 기회가 많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 종목 기업들을 찾는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한국 시가총액의 전혀 2%밖에 안 되는데 나는 내 재산의 5% 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각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은 내가 그런 그 트레이딩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유럽에 있는 회사도 사야 되고 독일에 있는 회사 뭐 영국에 있는 회사 사야 되고 그 트랜잭션 코스트가 사기 위한 코스트가 굉장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한국 주식을 많이 실어라. 근데 한국 시장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2% 말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지금 수치로는 7월 한 달간에만 이 동학개미들이 약 12조 원을 해외 주식을 직구로 샀다. 그래서 제가 얘기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애플 주식만 해도 지금 한 2,200조 되거든요. 네. 한국 시장 전체 다 합한 게 1,500조예요. 그러면 애플 주식 하나보다도 한국 주식이 못할까요? 저는 한국 주식 다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내가 1,500조 있으면 한국 주식 사는 게 낫지 애플 주식 하나를 받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투자한 분들의 논리는 그렇더라고요. 거기를 투자했는데 이제 수익이 난 거예요. 플러스가. 근데 한국은 막 오르는 것 같아서 샀는데 다시 꺾여가지고 뭐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본 거죠. 단기적으로. 예. 내가 돈 있다 그러면 저는 한국 주식 사요. 그리고 한국 정부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거는 한국 주식에 돈이 들어가야 미국처럼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 사고뭉케이를 통해서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그 상장된 기업의 자금 조달 코스트를 확 낮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국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그 기업이 자금 조달 코스트를 낮아지기 때문에 더 잘 되죠. 그리고 만약에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면 M&A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죠. 일본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잃어버린 30년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이거를 너무 영리하게 했고 이제 한국은 어느 길을 갈 거냐 미국식의 모델을 따라갈 거냐 일본식의 모델을 따라갈 거냐 저는 미국식의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죠. 네. 지금 동학개미들이 선택하고 있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주식들이 보통 뭐 애플 아니면 뭐 테슬라 뭐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인기가 뭐 정말 높더라고요. 네. 한쪽에서는 막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고 아직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그냥 국내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라 그러면 네. 저는 밸류를 자제할 것 같아요. 사는 거를. 아니요. 뭐 예를 들어 내 재산이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 뭐 그런 주식도 살 수 있겠지만은 저 같으면 한국을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단지 가격적인. 가격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매수 시장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기만 하고 더 외면하게 되면 아니에요. 이게 더 안 좋아지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업스 앤 다운이 있죠. 근데 결국은 밸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격. 그 저도 어디선가 보니까 전체 그냥 평균 밸류를 보니까 퍼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배다, 한국은 뭐 12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시아에서 제일 싸요. 그래서 프라이스 투 북으로 보면 더 싸고 또 결정적인 거는 이 그 데레코리 레이셔라고 그러죠. 그 부채 비율이 사상 최저로 낮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도산할 염려가 거의 없어요. 위기가 와도 회사들은 넘어갈 그런 위험은 굉장히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주식이 더 밸류가 있다고 봐요. 혹시 이렇게 좀 한국 주식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괜찮다, 앞으로 이 같이 투자할 만한 섹터다라고 생각되시는 곳들이 있나요? 저희는 섹터를 보고 투자하지는 않고요. 네. 하나 개별 기업을 중요시 여겨요. 섹터 관계없이. 싼 기업이 어딘가. 그래서 모아 보니까 이런 섹터에 우리가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개별 주식을 연구를 하죠. 이 회사가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 전체 자산에 뭐 5% 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모아보고 한 50개를 모아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뭐 IT 기업의 몇 %,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몇 %,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게 잘 될 거니까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건 별로 안 합니다. 네. 지금 그 시중에서는 뭐 BBIG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쪽에 대한 주식들로 막 몰리고 있잖아요. 네네. 테마죠. 이게 하나의 네, 테마를 네. 이루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급등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대표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런 건 항상 있어요. 항상 예,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영리한 투자가들은 그 가치를, 그러니까 물론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하겠죠. 근데 가격이 너무 오버밸류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때 항상 위험해요. 네. 우리가 보통 트렌드를 네, 쫓을 때 그거는 위험해요. 네. 그럼 이제 항상 전통적인 기법. 네. 그러면 가격이죠, 가격. 가격. 그 다음에 성장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가치주는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역배열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성장주는 계속 정비율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수익률이 그거는 높다. 과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예, 과거를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근데 미래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차트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애플이 왜 올라갔느냐. 과거면, 그럼 나는 거기 뭐 10시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이래서 올라갔고 저래서 올라갔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님 같은 가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격인데 그 가격이 낮은 그런 기업들을 찾는 어떤 방법, 비법 이런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걸로 봐요. 결국은 이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거는 경영진이에요. 경영진. 네. 그래서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역시 그게 옳았어,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 경영진의 특별히 대표님이 좀 이런 경영진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성들. 네. 제일 싫어하는 경영진이 듣지 않는 경영진. 그러니까 그 플렉서빌리티가 없는 경영진. 그 다음에 가족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경영진. 막 그 어떤 기업은 보니까 뭐 사위도 들어가 있고 뭐 그 와이프도 들어와 있고 그런 기업은 별로 감동이 없죠.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죠. 내부에서 브레이크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대부분 맞아요. 아.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업을 망하게 해요. 단순히 기업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업을 망하게 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가족끼리만 얘기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여성도 들어와야 되고, 다양한 경영진이 들어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다른 비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잘 나가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자만하게 되고 또 잘못된 결정인데도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똑같아요.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쁜 나쁜 쪽. 좋은 쪽으로, 좋은 경영인.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배당 성향을 어떻게 한다든가. 배당 성향을 주주에게 높이 준다. 네네.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돈인데 그 배당을 많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반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게 돈을 많이 벌고 회사 잘 되면 4억을 막 먼쪽에 가지는 거 보면 저 회사 왜 또 저렇게 됐을까. 그때는 제가 어떤 때 그것 때문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 회사는. 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그 다음에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 회사의 CEO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연구하게 되고 또 만나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여성들이 그 회사에 얼마큼 기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직원들? 그렇죠. 그게 단순히 여성의 그런 권리 그런 게 아니라요. 다양한 그 회사가 그 여성 직원들을 어떻게 대접하는 걸 보면 그 회사가 얼마큼 플렉서블한 회사인지 알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게 되면 회사 못 나오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성은 100을 주는데 여성한테 70밖에 안 준다든가 그런 기업들은 좀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남성들의 비유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여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회사에 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인데 전부 남자가 결정하면은 그 회사는 걱정이 되죠.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아니 그게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그 미국 헤지펀드, 뉴욕 헤지펀드에 근무하던 그 스텔라신 그분의 말이 떠오르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성문 분석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CEO가 그 뭔가 그러니까 발표 같은 거 할 때 녹음을 해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뭐 분석하는 기법이 있다고. 그래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뭐 미국에서는 이런 경영자에 대한 그 신뢰도 이거를 뭔가 그 체크하기 위해서는 뭐 아시는 방법들은 없나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 자산 운용사에. 아예 CEO가? 네.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기업 방문을 주로 하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CEO가 많이 찾아와요. 우리 회사 주식 좀 담아달라고. 그렇기도 하고 그만큼 뭐랄까 신뢰를 쌓는 거죠. 이제 자산운용사가 우리 회사를 오랫동안 갖고 있으니까 팔지 말고 계속 우리한테 투자해달라. 그런 주주니까. 네네. 그게 굉장히 그래서 경영진의 그 중요성을 미국은 당연히 알죠. 왜냐면 이 회사를 망치는 것도 경영진이고 잘 되게 하는 것도 경영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에게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얼만큼 신경을 쓰고 배려하는가가 가장 큰 그렇죠. 요소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경영할 때 경영진이 얼마큼 오픈 마인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업 지부 구조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자꾸 그냥 그렇게 아주 뭐랄까 국한돼서 아주 작은 부분만 보는데 이거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도 관여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리만 사태를 맞게 됐느냐? 기업 지배 구조예요. 네. 금융기관의 기업 지배 구조가 형편없었던 거예요, 미국이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CEO들이 막 몇천만 불 몇백억씩 벌다 보니까 욕심이 한이 없으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리스크를 한없이 진 거예요. 그거를 잡아내지 못한 게 이제 미국 정부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결국은 기업 지배 구조예요. 그것 때문에 리만 같은 큰 회사들이 도산하게 됐고 미국 경제를 어지럽히고 했기 때문에 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성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코퍼럴 레벨이라고 그러죠. 기업 레벨에서도 중요시 여기고 가정에서도 중요시 여기고 그게 그 나라가 정말로 선진국이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결정적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존리 대표님 모시고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우리의 마인드,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역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다시 이렇게 본연의 네, 맞아요. 그 뭔가 정화하는 느낌? 다시 본연의 가치 투자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뭐 책도 새로 신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건 잘 되고 계시죠? 네, 사실은 좀 부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출판사도 자기 출판 역사 처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럴 정도로 너무 잘 돼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냥 틀어박혀서 책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번 타이틀을 좀 국한해서 금융문명 탈출하는 방법 그런 타이틀로 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 책 나올 때 다시 한번 모시는 알겠습니다. 걸로 하고요. 예.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시간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